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찍 도착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 오후 시간에 못 마칠 것 같아서, 동평과 울산 사이는 그렇게 차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오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지난번에 한번 수련회 갔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대 간의 관계 회복, 그러면은 뭘 생각하세요? 뭐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며느리를 12년 전에 봤고 사위를 13년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식구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는 100년 손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한식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군인 딸로 자랐어요. 남편도 군인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말이 센 줄을 몰랐어요. 사위를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 서울 아이인데 제 말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머니가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저게 친하다고 한 말인데 침범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세대 간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지?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한 게 뭐였냐면 박사학위보다 제일 처음 공부한 게 바로 의사소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인 딸로서 오빠들도 군인이었고 지금은 다 목사 됐어요. 남편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집에서 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게 나보고 뭐 어떻다는 뜻이지? 자꾸 의도를 의심하고 그러면은 자꾸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좀 힘들다, 말투가 좀 힘들다 그러면 아내보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면 내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대 간의 관계 회복 생각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 거요.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돌봐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뭐 꼭 밥을 해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꼭 밥을 해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들도 지금 권사님들도 지역장님들, 목자 아니면 구역장 다 하시잖아요. 하시면 내가 말로 상처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상처가 왜 많겠어요? 우리는 다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만 하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말해야죠. 그래서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아드님과 따님과 며느님과 사위분한테 또 손주들한테 정말 인기 짱 있는 그런 정말 시니어가 다 되시길 바라요. 시니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요새는 이력서를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명함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대원 나왔고요. 그리고 석박사를 또 했어요. 일반 대학원에서 하고, 어떻게 하면 나처럼 말 잘하게, 또 사람들을 세우게,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서 20년 동안 전도사 노릇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겪었어요. 그때 그분들하고 42일 동안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9명이 그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 중에 예수 안 믿던 분 9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했던 일이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살아있지? 왜 지금 내가 엄마 노릇하고 있고, 내가 왜 교수 노릇하고 있고, 왜 전도사 노릇하고 있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려고. 제 목표가 그거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평생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위와 며느리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저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수 믿고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울산역 가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든가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진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지,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지금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갖고도 서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밥상머리에서도 아이들하고도 절대 정치 얘기 못 하시잖아요. 예수 얘기도 더 못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32절이 결론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관계 회복의 키워드가 뭘까? 이게 바로 32절,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역지사지하라 이거잖아요. 네가 받은 사랑만큼 줘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부바 하시는 거예요. 그 비법이 바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비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공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은요,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신발 벗어서 옆 사람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이게 바로 공감이래요. 내 신 벗고 남의 신 신어본다. 그러니까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판단 내려놓고 옆 사람의 관점과 옆 사람의 가치관과 옆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소통이지, 그거는 그건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답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언제 물어봤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안물 그래요. 앙궁 이래. 궁금하지 않은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말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대답해 주는 것을 애들이 침범이라고 느끼거든요. 모든 애들이.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말해줘도 되니? 하고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 의견 얘기해도 되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에서 시작되는 소통을 해야 이해로 이어지는 관계. 왜 지금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가? 세대 간의 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칡나무하고 등나무를 같이 심으면요, 걔네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갈자가 칡자잖아요. 등나무 등자. 서로 도는 방향이 다르대요. 이렇게 도는 방향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럼 갈등은 뭐냐? 틀린 거냐? 다른 것이다. 우리 남편은 맨날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는데 자기 동기 중에 우리가 좀 일찍 결혼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지쳐가지고 임신을 해서 그날은 집에 안 들어왔어요. 대위가 된 날인데, 중2 때 결혼했는데 대위가 된 날인데 이 남자가 집에 안 온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제가 아침에 보따리를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때문에 시댁으로 간 게 아니라
맨날 친구 데리고 온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했어요. 친구 좀 데려오지 마세요. 친구 좀 데려오지 마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그냥 어리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갔더니 그제서야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내성적이에요. INTP.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반찬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데리고 왔지만 나는 우리 남편이 친구들 데려오는 게 불편했어요. 자, 이렇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부부도 이렇게 다르지만 지금은 동서간 문제보다도 세대 간 문제가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세대 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파 세대는 2013년부터 20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알파라 그래요. 근데 MZ는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밀레니얼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밀레니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사위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 MZ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어린 애들은 이제 Z 세대인 거고요. 그리고 65년부터 80년까지는 X 세대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대는 베이비 붐 빵 터지듯이 아기들이 많이 난 전후에 아기들이 많이 난 세대인 거예요. 저도 아기들이 제일 많이 태어난 1958년생이에요. 사람들이 왜 58년 개띠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전후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58년생 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붐 시대가 지금 시니어가 됐어요. 시니어가 돼가지고 65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MZ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니어들은 보통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회사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MZ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같은 마음에서 잘해줬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 그래서 이게 세대가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세대 갈등의 원인이 뭘까? 이거는요, 오해가 쌓여서 그래요. 오해는 뭐냐?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경상도 부모님한테서 컸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아버지가 국방부에 있던 용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경상도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들은 경상도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저한테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말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얼굴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부 잘한다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너는 못생겼다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절 때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잖아요. 근데 친정에 갈 때마다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왜냐면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 오빠들이 막 딱 보더니 제가 막 명절 전에 목욕하고 파마하잖아요. 파마하고 그러면 딱 이러는 거예요. 머리는 파마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나쁘단 소린가? 그리고 화장하고 가면 호박에 줄 끈다고 수박 떼는 거 아니야?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를 놀려먹고 내가 화내고 막 울고 그러면은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 방식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경상도 남자들 또 군인 남자들 어떻게 근데 제가 경상도 군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왜요? 익숙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어른들 세대, 시니어 세대들은 우리는 어른들을 모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친정어머니를 마지막 2년 동안 제가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저절로 크는 그냥 곁다리? 그러니까 아들 셋 중에 딸 하나인데 아들 셋 중에 딸 하면은 굉장히 귀한 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약간 따라가는 애? 우애 식구 같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랑을 깊이 주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그 사랑을 많이 줬던 남자들이 아무도 안 모시고 제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그 권위에 대한 것도 부모님은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제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센터를 그때 코로나 때는 집에서 했어요. 줌으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런데 집에 누가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저 사람은 무슨 문제로 왔나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상처가 많대. 내가 그러면 니도 그럼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엄마를 잘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주고 있잖아. 내가 막 그래요. 니는 엄마 때문에 그러면은 엄마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지.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할 말이 많지.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알았노 싶지만 겉으로는 그럴 리가 있냐고. 나는 엄마한테 잘 배워서 이렇게 내가 상담을 해주고 살지 않냐 이러면은 니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노 그랬더니 이 돈 들은 거다 네. 이러면서 이 공짜 아니고 돈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 불안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까 못할까 불안하니까 잔소리 하는데 애들은 어떻죠? 내 다 컸는데 심지어 내 다 늙었는데 왜 부모님이 그걸 다 간섭하지? 이래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게 세대 갈등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을 해야 되죠. 공감을 해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옆에 분들한테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속상했구나.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부터 하고 엄마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부터 하세요. 자, 이제 엄마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엄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요 하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요. 네.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것도 내용도 모르고, 우리 큰아이가 3학년 때, 이제 PET를 공부를 하러 갔어요. PET는요,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공부예요. 근데 거기서 공감하는 훈련을 이제 배우는데, 그랬구나. 뜻도 모르고 그랬구나를 해갖고서 집에서 애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영혼 없이 그랬구나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인데 어떻게 들을 것인가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 안에는 판사들이 몇 명씩 있어서 집안에 얼마나 판사가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변호사는 별로 없고 판사 검사만 있어. 어떻게 된 게. 여러분 판사 검사가 얼마나 위험한 직종인지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판사 검사들이 위험하십니까? 그죠? 근데 변호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옳고 그름 갖고 멱살 잡고선 다 싸워. 뭐 소금으로 감자를 찍어 먹을 것인가 설탕으로 찍어 먹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판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판사가 뭐라 그랬다는 줄 알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뒹굴러 먹어 그랬다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중대장 마누라 노릇을 했는데요. 진짜 고추장에 들기름 넣고 둥글러 먹어요. 감자를 삶아서. 그러니까 소금과 설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추장은 달콤하고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고 틀림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니네 집안은 지금 이상해. 왜 그걸 갖다가 소금에 찍어 먹어? 아니면 설탕에 찍어 먹어?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하세요? 우리 애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고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애가 말할 때 감정을 알아줘야 된다. 제가 와서 좀 오랫동안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저는 사실 울산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 가장 슬프고 어려웠을 때 울산에 5년 살면서 공장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 온다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하고 와요.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 근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감정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소통할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 회복과 소통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목표를 알아야 돼요. 왜 소통 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원산면역을
지은 미국에서 내려와서 그 냉면 팔다가 원산면옥을 잘 지어놓고 그 원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고기는 얇게 썰어라 이랬대요. 왜 여러분 고기 왜 얇게 썰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잘 살게 됐어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유언으로 뭘 남기고 싶으세요? 응?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 얘기도 하고 싶으시고,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남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신앙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이가 좋아야 돼요. 평소 우리가 아이들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기다렸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야. 엄마가 너무 귀찮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목표가 뭐냐? 목표를 잘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웠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같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야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기초석에 우리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1개에서 2개로 3개로 그렇게 우리가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을 그냥 스르륵 문화로 체험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조건부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믿어주는 것, 그리고 존중해주는 것. 아무리 아이를 할지라도 옛날에는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했고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해서 어린이날이라는 게 생겼어요.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여러분 남편하고 40년 사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셔요. 40년 살아도 이 남자가 정말 그 남자였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는 뭐냐면요, 뭘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지, 뭘 진짜 바라는지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 부부 상담 오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요, 뭘 진짜 좋아한다, 뭘 진짜 싫어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돌은 헌신, 같은 좋은 시간 보내기, 긍정적인 대화, 인정하는 말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영적인 헌신. 남편이 비록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헌신으로 이 남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동남아 여행 가요. 이러는 아빠들이 있었어요. 여행만 가요, 그냥.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해요. 외식만 해요. 그것이 긍정적인 시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행을 안 가고 외식을 안 해도 아이들과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떤 추억이 떠오르냐. 난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추억이 떠올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틀려지면, 이 머릿돌이 달라지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은요, 지금 시니어가 되면 저도 제가 어디 아픈 데가 없었어요. 누우면 자고요, 잘 먹고요. 제가 지금 약간 꾀꼬리가 아니죠. 제가 원래 꾀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기가 걸린 상태예요. 5월달이 저도 이제 좀 바쁜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막 울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데,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신체가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나 병 걸린 거 아닌가? 너무 피곤하니까 막 잠이 안 와. 그러면 나 무슨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이나 또 아무도 내가 찾지 않으면 잘 안 찾아줘.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들 신체와 정신적인 변화로 인해서 불안하고 외로우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셨는데 우리가 막상 시니어가 되니까 아무도 안 모셔. 우리는 엄마 건강하잖아, 엄마 젊잖아 이러면서 아무도 안 모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도움받을 때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는 거를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 입장은 또요,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직장 업무, 가사, 육아 얼마나 바빠요. 시간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와 또 내가 업무상에 내가 승진도 해야 되는 그거를 내가 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느낌들을 구체적으로 난 지금 이게 힘들어. 이걸 언제 얘기할까요? 힘들 때 얘기하면 안 돼요. 평소에 루틴적인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셔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되게 멀리 있지 않으면 정하셔야 돼요. 루틴으로. 그래서 서로의 상황과 요구를 알아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그래서 난 요새 옛날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소통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은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죠. 애들 학교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글씨도 배우고. 저는 제가 군대를 보냈더니 대한민국 남자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사실 군대도 안 가도 되는 애였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양보해 주느라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배꼽 인사했잖아요. 너무 씩씩해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군대 만만세 내가 이랬다니까요. 사실 그게 왜 그래요? 루틴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운동하고 뭐 하잖아요. 훈련받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소통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을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월간 스케줄, 일간 스케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섭섭해요. 저희 이제 사위가 ISTJ예요. 되게 계획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계획적이지 않은 엄마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컸을까요? 저는 우리 딸이 저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딸이라서. 근데 저랑 안 똑같더라고요. 자기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제가 막 불쑥불쑥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불쑥불쑥 여기 가자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 하지만 30년 동안 저랑 살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익숙해진 게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랑 사니까 자기 남편이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자기가 불쑥불쑥 뭐 하자 그러는데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사위는 한 달 스케줄이 있어. 쫙.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안 하면 우리 딸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왜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소통 루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너한테 이게 맞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간 일정, 월간 일정을 내가 이번 주에는 언제 통화할 수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는 언제 식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식 입장에서.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어디 전화 오나 보자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부모는 우리 부모님들도 좀 그러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안 그러셨는데 시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루틴으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꼭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고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찾아갔어요. 뭐 저는 울산 살고 그때 부모님은 대구 사셨는데 울산 대구는 먼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한두 달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찾아갔어요. 뭐 아버님 생일, 어머니 생신, 그다음에 어버이날, 뭐 이렇게 방학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올 수 있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언제 전화드리고 이걸 갖다 정해놓고 한 거예요. 사실 안 정해놓으면 전화가기가 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고 오늘 어머니 전화할 날이잖아요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그럼 니네 뭐 그런 날만 하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도 월간 일정, 주간 일정을 말씀드리고 짧게 할 때도 그럴 때도 어머님이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좀 기운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라든지 이렇게 그냥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인 소통 루틴을 만드는 거.
이건 누가 먼저 할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먼저 많이 받은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넉넉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다. 그러면 내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과 약속이 신뢰와 안정감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어 사용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지금 너무 다음 거 넘어가야 되네. 네. 말할 때도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될 건 절대 말해주지 마세요.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안 고쳐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못 고쳐요.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특히 말투 같은 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투가 언제 고쳐졌나 봤더니 제가 30 몇 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36살에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석사를 먼저 하고 33살에 공부하고 36살부터 공부해서 49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말투가 다 바뀐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하면서 지금은 꽤 괜찮아졌어요. 긍정적인 말을 더 써요. 만약에 엄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랬구나 이러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며느리랑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일단 마침표 끝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끊으면 결국은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들어봤느냐 하면요. 70살 넘은 사람들은요. 3시간은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때 녹음을 하세요. 이게 엄마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서 내가 녹음해서 계속 들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녹음하는 거를 안 말려요. 우리 어머니 말 녹음해서 들었거든요. 너무 반복되는 그 잔소리가 너무 귀찮았지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때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한 번 딱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한 번 풀리시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세상에 이 말만 하면 돼요. 아유 어쩐지 이런 추임새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내가 요청할 것들이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침범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돼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약간 운을 띄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요청을 해야지 뭘 이렇게 충고했을 때 딱 맞는 답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가 공통관심사. 공통관심사 뭐예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그거 가지고 함께 드라마 가지고 얘기해보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해먹고 살까 몰라가지고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일 처음에 막 울산에서 힘들었을 때 울산에 어떤 공장 다니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식당을 하면 내가 아이들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대학은 나왔지만 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간호사도 영양사도 교사도 아무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리사를 땄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리를 조금 할 줄을 알아요. 요리는 못해도 밥 반찬 맛을 낼 줄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그 요리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하고 내가 해줄게 이러기도 하지만 또 걔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요리나 꽃 키우는 거나 이런 것들. 우리 며느리는 꽃을 키워요. 굉장히 식물을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식물을 다 키우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부모님이 저는 애들하고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페이스타임을 하면 큰 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샀어요. 사실 아이패드 쓸 일도 없고 전 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게 편한데 애들하고 페이스타임 하려고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지 하여튼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막 시끄럽고 막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옛날 세대니까 뭘 배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야지 손주들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할까봐. 그래서 배우는 입장으로 제가 이건 어떻게 하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쿨다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모가라든지 이렇게 친척이라든지. 그래서 중간에 상황을 조율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중간에서 많이 껴봤어요. 목사님 부부도 껴봤고, 목사님의 부모 자녀도 껴봤고, 제가 이제 고신교단에 신대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감사일기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가, 제가 이렇게 약간 쿨다운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요. 지금은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야기 내일 다시 할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죠. 지역 복지회관이라든지 가족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삼성 같은 데는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사나 코치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코칭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워크, 일과 라이프 사이에 밸런스. 일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탄력근무도 할 수 있다. 남편이 육아휴직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전문가를 돌볼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와 제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죠. 요즘은요, 제가 55살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36살에 전도사가 되면서 하나님 저 55살까지 전도사 할래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애들이 다 클 것 같아요. 애들을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 저 전도사는 그만두고요. 하나님 저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정말 55세에 교수 됐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교수 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교인들이 전화가 안 오잖아. 옛날에는 전화가 그렇게 빗발치더니 교수 되니까, 그리고 교수 되고 그 학교에서 저보러 풀타임이 아니니까 4대 보험을 당신이 넣어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대 보험을 넣으면서 뭘 하지 했더니 무슨 센터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센터를 차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저 교수님이 됐고 센터를 차렸으니까 돈 내고 가야 되는구나 하고서 아무도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돈 내는 게 힘들잖아요. 돈 내고 이런 거를 갖다가 상담받는데 또 돈 내야 돼? 그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힘들다. 이래가지고 먹고는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외부 교회들을 다니는 거예요. 외부 교회들을 막 다니니까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어떤 우리 언니가 말해줘서 했어요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샘표관장이네. 맛을 보니 맛을 안 해. 이래서 샘표관장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해결해 주시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외부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을 직접 어쩌면 교회 안에 상담실에 있을 때는요, 문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상담 전담 전도사야. 이랬을 때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말 안 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럼 말 안 하는 것까지 내가 또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사람은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쳐다보고 나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는 거는 나도 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로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더 객관적이 되고 훨씬 더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소문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당에 있을 때도 오히려 지구촌 교회 교인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또 거기 가겠죠. 그렇게 품앗이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꾸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의 통화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서히 바뀌어나가죠. 뭐부터 할까요? 아, 고마워. 네가 전화해줘서 고맙다.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사이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고마워부터 하셔야 돼요. 고마워 소리는 하기 쉽잖아요. 오늘 엄마 저녁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얘기 왜 못해요? 다 알 것 같아서 못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하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해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랑합니다. 꼭 전화 끊을 때 사랑해 하고 끊으세요. 엄마부터 하세요. 엄마, 아빠부터 먼저 하세요. 사랑해부터 하세요. 사랑해도 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사랑해. 네. 사랑해는 또 너무 이상한가요? 하세요. 사랑해. 네. 고마워, 사랑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할 일 있으면 미안해까지 하시면 요 세 가지만 잘 써도요, 굉장히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가족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은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예요. 자,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로 살았어요. 교육이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30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콩콩팥팥 들어보셨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이끌어온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랍니다. 근데 스토리가 뭔가요? 앞선 세대의 이야기거리죠. 여러분의 이야기거리.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적인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서사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당선될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절절매면서 청기를 낭떠러지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미끄러지면 교도소 들어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우리도 정말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아이들이 말 안 해줘도 등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이러더라. 우리 아빠 이러더라. 하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일찌감치 잃고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딸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살면 이 아이들 또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 너 때문에 너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거야. 이 길 같이 가지 않을래? 네가 이 길 간다면 내가 우리 엄마와 내가 로이스가 돼줄게. 네가 윤희계처럼 이 아이들 키워준다면 내가 로이스가 될게. 이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 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해볼게요 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빠도 없이 자라날 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그럼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요?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구 먼저 씌워야 되냐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식들 씌우고 우리 어른들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산소마스크 쓰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이 애들도 돌볼 수 있고 이 어른들도 섬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격대 교육을 받았어요. 격대 교육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대를 이어가서 세대를 뛰어넘는 그 교육이에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모 대신에 양육하고 교육하는 전통적인 가정 내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가 왜 애들이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었던 애들 보면은 어쩐지 좀 넉넉해 보여요.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역사적으로 이 격대 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조부모 방에서 예의범절과 삶의 지혜들을 배웠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다시 격대 교육이 뜨고 있어요. 왜죠? 엄마 아빠들이 다 맞벌이를 해. 그래가지고 핵가족과 맞벌이 증가로 부모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격대 교육에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랑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울산에 이제 옥교동에 사시면서 저도 옥교동에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집엔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내가 직장 가고 나면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4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을 우리 일하시는 그 분하고 같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격대 교육의 그 신앙교육이었죠. 아버지가 해줬던 신앙교육. 여기서는 가장 좋은 장점이요. 지혜와 경험이 전승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간첩 작전 중에 순직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잘 살게 돼 있어. 너희 엄마가 예수 믿는 여자야. 너희 엄마처럼 너희들 예수 믿고 잘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끊임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심해요. 아빠도 없는 집에 엄마가 직장 나갔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른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부모와 정기적으로 교류했던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친구 관계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이 뭐 잘못된다 소리를 하지만요. 이렇게 격대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요. 빅팀 컴플렉스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격대 교육을 하셔라. 근데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요? 일단 잠재적인 단점을 생각해 보자. 양육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랑 조부모가. 부모 세대는 애들을 왜 저렇게 키우나 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훈육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그리고 손자녀가 부모가 막 혼내려 그러면 할머니 치마폭에 쏙 들어가가지고 막 에랑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만 의존하게 되면은요, 그 애들은요, 어리광덩어리가 돼가지고 친구를 또 못 사귀어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역할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나가 교육자야. 부모는, 그리고 그 어른들은, 조부모는 뭘 하느냐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의 큰 울타리는 부모가 맞는 거다.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세워가지고 문서화해야 돼요. 문서화해.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러기로 했잖아, 어쩌기로 했잖아. 저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적절하게 잘 하고 있죠. 우리 이제 딸 가정과 아파트 몇 동을 건너서 이렇게 떨어져서 같은 단지 안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저는 운동하러 가면서 애들을 하나씩 만나요. 3명을. 만나면서 빠이빠이하고 안녕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처음에 아기가 셋째가 어릴 때는 저보러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학교까지 데려다 줬지만 지금은 할머니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이제 친구랑 가기로 했어. 할머니 섭섭하지? 그래서 속으로 그래 조금 아쉽다. 속으로는 야호 했죠 제가. 이제 학교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는 또 제가 가는 걸 좋아하고 할머니랑 좀 떨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할머니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너무 고맙다. 너 할머니가 너랑 학교 가는 게 좋았구나. 그럼 엄청 좋았지. 근데 친구들이 같이 가재.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격대 교육하고 걔네 집에 가보면 벽에 써 있어요. 할머니 집에 가는 날 한 사람씩 오거든요. 두 사람씩 오면 싸우니까 금, 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와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자,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주 양육자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좀 돌보고 있어도 부모가 주 양육자예요. 훈육 기준을 부모가 잡는 거고 조부모는 정서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집이야. 그러니까 조부모 때문에 그 집에 가정 예배가 이렇게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죠. 그래서 교육 방향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조율해야죠. 그걸 갖다가 부모랑 조부모가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엄마가 이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녀를 데리고 우리가 뭐 교회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전통놀이를 민속촌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시니어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동사무소나 노인회관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걸로 사진 캡처하는 거, 뭐 만드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카카오톡 쓰는 법부터 카카오톡은 잘 쓰시지만 우리가 왜 핸드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배우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녀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격대 교육은 조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인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경계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 집에 4L이 있대요. Love, Limit. 리미트는요, 경계선이에요. 감정적인 것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택배 아저씨 죄송하지만 택배 아저씨한테는 함부로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사위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한테는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지네들이 그러니까 나도 이러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누가 먼저 하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루즈 인테그레이션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좀 아는 척을 해도 쑥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약간 느슨하게 그거 어떻게 됐니? 이 정도만 물어봐야 돼요. 얘기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 안 되고 그냥 좀 이게 내가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또 모른 척 하면요, 또 섭섭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의자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let it go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ove, limit, lose integration, let it go. 4L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나 조부모나 손자녀 세 주체가 역할과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자꾸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시너지 역할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이 격대 교육을 잘 성공하는, 격대 교육이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키워서 아니면 친할아버지가 키워서 이렇게 잘 된 애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지민이 양육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민이를 돌보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는 전통놀이와 여절 교육을 해주고 싶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정예배를 큐티를 잘하는 걸 해주고 싶어. 물론 지네 아빠 목사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뭐 집에서도 목사인가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전도사로 20년 있었지만 집에서는 전도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에는 꼭 가정예배를 드리는 걸 해주고 싶어. 여기서는 전통 문화를 해주는 걸 해주고 싶어. 그럼 아빠가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럼 지민이가 요즘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전통 활동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월수금 저녁 때는 애들한테 좀 국어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좀 봐줄
봐주겠어요? 요새는 국어 수학 봐주러 재능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눈높이 선생님 오잖아요. 그거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해주고 싶어요. 남은 날은 할아버지가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다. 나는 그럼 화요일 목요일에 공원 가서 전통놀이 같이 해보자꾸나. 그러면 얘가 이제 손녀가 아이고 할아버지랑 제기차기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제가 모르는 전통놀이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아빠가 그럼 우리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런 대회를 열까요?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애들 키울 때 가정 예배를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았어요. 제가 인도하는 날, 그다음에 딸이 인도하는 날, 아들이 인도하는 날.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타디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대요. 거기 서서 그 설교하듯이 하고 싶대요. 그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목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하고 나서 좋았던 점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소통, 그래서 할아버지 요새 영상통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매일 6시쯤 짧게 10분 정도 지민이랑 영상통화 해주시면 할아버지와 지민이가 둘 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할아버지랑 우리랑 꼭 다 사실 어른들이 전화 왜 하지? 며느리랑 아들이랑 전화하는 거 누구랑 통화하고 싶어서 하냐면요. 손주랑 전화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 5분 내지 10분 정도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애들도 뭐 아무 때나 내가 학원 가 있을 때 미룰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계속 전화 올 수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귀찮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해놓는 거예요. 그때 하면 둘 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 할지도 정해놓으셔야 돼요. 5분 내지 10분.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졌어. 오늘부터 매일 통화할게. 할머니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얼굴 보면서 책 읽어 드릴게요. 애들이 우리한테서 책 읽는 거 좋아했잖아요. 책 내용 몰라서 그럴까요? 글씨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한테 책 읽어달라는 줄 아세요? 할머니 옆에 앉으면 할머니 냄새가 난대요. 엄마 옆에 앉으면 엄마 냄새가 난대요. 근데 그 냄새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아. 근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애들이 고학년이 되면 자기들이 해줘요. 자기들이 할머니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도 영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부모는 뭘 책임을 지나? 예, 부모는 숙제, 국어 수학 같은 것들을 월수금 7시부터 8시까지 한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은 가족놀이 대회를 한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통 예절이나 놀이 같은 것들을 화요일 목요일 날 공원에서 한다. 그리고 매일 6시부터 10분 동안 영상통화 한다. 그리고 손자녀들은 배운 전통 노지를 가지고 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런 것들. 이걸 갖다가 문서로 남겨두고 필요할 때 서로 피드백하며 조정해 나가요. 모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하셔야 돼요. 가족 모임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그것도 못하시면 처음에는 기념일부터 시작하세요. 가서 외식하고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념일부터 시작하실 때 팁은 뭐냐 하면,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와, 키 많이 컸구나. 요즘 수학을 잘하게 됐다며? 와, 너무 멋진데?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 릴레이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그래서 가족 모임 할 때 팁은요, 칭찬부터 시작하기.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예뻐졌네 이런 건 칭찬 아니에요. 네, 지난번보다 뭐 좋아진 거 이렇게.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감사하고 배려하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는 최성애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최성애 교수님이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가지고 대화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감이라는 건 뭘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꾸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도 엄마 오늘 공기가 참 맑네요. 여기 화단에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같이 구경하실래요? 이렇게. 엄마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렇게 얘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래 꽃 구경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근데 나는 네가 자주 와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다. 같이 하실래요? 하니까 참 좋네요. 이런 걸로 호감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존중해야 돼요. 부모가 존경받고 싶으시죠? 저보고 누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뭘 제일 받고 싶으세요? 존경이요. 그러면 존경받으려면 존중해줘야 되죠. 부모님의 의견과 결정을 깎아내리지 않고 귀구리에 듣는 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이제 나 피아노 좀 배울까봐, 나 그림 그리기 좀 배울까봐. 근데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해 하고 저기 헬스클럽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날 말려. 저도 아침마다 이제 헬스장에 가요. 그러면 이제 같은 또래들, 저보다 12살 많은 언니들까지 있어요. 그 언니들이 나 그림 배울까 봐요. 그럼 무슨 못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 결정 존중해요. 새로운 도전은 늘 대단한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머니 편하신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존중해요. 결정은 부모님이 해요.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선택권은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지혜로운 자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존중하는 거요. 뭘 그런 걸 해 하고 남편 같았으면 분명히 그랬겠죠. 뭘 이제 와서 그런 걸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예요. 부모님의 돌봄과 가르침에 대해서 늘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버지 예전에 제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큰 용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제가 직장에서도 마음 편히 도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잘 커줬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만약에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자식이 먼저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또 부모가 먼저 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 감사는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배려. 배려는요, 상태를 살펴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가? 어머니 최근에 허리 많이 아프셨다던데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강식으로 저녁 한 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너희가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근데도 네가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배려를 해주면.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자, 옆에 분들을 어깨를 한번 딱 잡으세요. 옆에 분들의 어깨를 잡으시고 이렇게. 여기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주면서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자, 말로 하세요, 이거.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거는 계속,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칭찬할 거리가 뭔가,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배려해주고,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하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확실히 좋아져요. 네. 팁은요, 장황한 대화보다 짧지만 한두 문장이라도 네 가지 키워드,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할 때 여러분 그 목소리 신경 쓰잖아요. 얼굴 표정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요, 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우호적인가, 이런 얼굴 표정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93%래요. 목소리 톤이 38%고요. 그다음에 얼굴 표정과 태도가 55%래요. 그러니까 말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만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 저 사람 거는, 여러분 이거 다 저기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책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 교육 책 중에 어른 자녀와 어떻게 지내지? 결혼한 자녀와 어떻게 지내지까지
쓰여져 있는 책은 저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제가 또 어른인 자식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애기들 때는 잘 키웠는데 대학만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손을 떠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 이제.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부모 노릇을 끝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안 해주고 내가 용돈은 안 줘도 되지만 어쨌든 그 부모 노릇을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가? 말을 예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이렇게 보고 신경 쓰셔야 돼요. 예쁘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태도 보고 받아들이는 게 벌써 55%나 된대요. 그래서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느닷없이 카톡 보내세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못하다가 엄마를 막상 모시게 됐을 때 93세부터 95세까지 모시게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그런 걸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니네 집에 좀 일찍 올걸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배워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행히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면 내가 가서 너가 아빠 만나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진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미안했다고 내가 좀 살갑지 못했던 것 미안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야. 엄마는 당연히 천국 가시죠. 저랑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지영이랑 이 방에서 자지만 내일 아침엔 천국에서 주님과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맨날 왜 어르신들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싶다고 막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니한테도 미안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그 소원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나는 엄마를 100살까지 모실 수 있지만 엄마 지영이랑 같이 여기서 자지만 내일 아침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말이 너무 예쁘게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억울해하시고 아빠 없는 2년 동안은 되게 쓸쓸해하셨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내가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나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엄마가 미안해하지 말고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거 뭐 한 건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험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색하죠. 그렇지만 만나야죠. 만나서 오랜만이에요 엄마. 그래 잘 지냈나? 이러지만 지난번 일로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너무 화내고 상처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사실 그날 제가 매우 감정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랬어요. 나도 네가 그렇게 말해서 좀 놀랐어. 나도 네가 내 뜻대로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계속 속상하고 미안했어. 네 마음 이해하지 못했네. 미안하다. 이해받지 못했다. 이런 쌍방적인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그냥 감정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제 상황 모르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직장일도 바쁜데 제 고민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속상했어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생각 못했네. 좀 더 물어볼 걸 그랬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요즘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요. 결혼 문제 같은 일들도 고민도 있고요. 그럼 엄마가 누구랑 결혼할 건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가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보시면 자녀가 더 속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안부와 고민을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자. 문자로든 전화로든 영상통화로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결정 할 때는 먼저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네 선택 존중할게. 다만 내 경험에 사는 의견이니 참고만 해줘. 나는 내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줘. 좋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끔 전화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죠. 저도 제 아들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랑 의논하는 것보다 지 아내랑 의논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뱃속에서 찬바람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를 어째 키웠는데 어째 키웠긴 어째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어떻게 지 마누라 결혼하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의견을 더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네 선택을 존중하고 이건 내 경험에서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소통 약속을 함께 설정하는 거죠. 자,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도 네 속마음 듣고 나니까 정말 좋다.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날까? 네, 좋아요. 다음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그럴 때 뭐 해서 미안해요? 뭐 해서 고마워요? 하는. 그리고 당장 싸웠을 때는 막 절대 막말을 하지 않기. 호적 파낸다 하고 이혼해 하는 소리가 막말이잖아요. 부부끼리는 호적 파내. 부모 자식 간에는 저런 호적 아니 부부끼리는 뭐죠? 이혼해. 그다음에 부모 자녀 간에는 호적을 판단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막말이잖아요. 막말하기 전에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잠시 뒤에 얘기하자든지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쿨다운 됐을 때 그래서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엄마가 혹시 엄마 의견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그렇게 버텼다면 미안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풀어야죠. 사실 굉장히 작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큰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모 자녀가 성인 자녀와 서로 감정을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애들이 크고 나면요. 정말 혀를 깨물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여기서 생각나는 거 다 말하시면 안 되고 이걸 갖다 꼭 여기로 걸르셔야 돼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때거든요. 전두엽이. 이건 감정적으로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이렇게 말해 하는 건 감정적인 말이고요. 이거는 그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푸는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팀장님이 성과 압박을 너무 심하게 주셔서 매일 퇴근 후에도 머릿속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니만 직장 다니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 압박감 정말 버겁겠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겠구나. 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버거웠겠구나. 긴장 상태였겠다. 너 정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네가 요즘 자주 어지럽다고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네가 귀찮아해서 못 가고 있네. 그러니까 사실 검사 결과 기다린 거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미뤘어요. 그래, 불안하니까 병원 가는 것도 힘들었겠구나. 네 입장에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 아까 뭐라 그랬지? 공감이 내 신발 벗고 상대방 신발 신어본다. 네 입장 역지사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혹시 엄마가 같이 가줄까?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해주고 두려웠겠다. 충분히 이해해. 근데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결혼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할까 봐 밤새 고민만 해요. 그래, 인생의 큰 결정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겠다.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 나도 알지. 네가 고민하는 이유와 중요성 존중해. 이러면은요. 마음 무거웠겠다. 중요성 존중해. 쉽지 않지. 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좀 볼게. 엄마 좀 데리고 와. 이 소리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먼저 결정해야죠. 그다음에 갈등 후에는 어떻게 화해할까? 지난번에 제가 둔감하게 굴어서 엄마 마음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어. 네가 미안해하니까 나도 속이 좀 풀리네.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감정적이었을 수 있어. 속이 후련해진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네가 뭐 한다 그랬지?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있어. 이렇게 뭐 해야만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랬구나. 해야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슈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위를 가지고 딸은 그래야 되잖아, 아들은 그래야 되잖아, 학생은 이래야 되잖아. 이런 당위예요. 이걸
강요하면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I 메시지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찰해서 내 느낌만 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거. 그래서 네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느껴져. 난 이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비난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 하셔야 돼요. 네가 집안일을 자꾸 미뤄서 내가 부엌이 지저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느껴. 내일 저녁까지 설거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집안꼴이 이게 먹고 바깥에 가서 집구리만큼 뭐 돈 벌면서 맨날 엄마는 뭐 네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설거지를 며칠째 하지 않아서 그럼 자식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당연하죠. 집안일을 함께 산다면 집안일을 공유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방세는 안 낸다 할지라도 집안일을 공유하셔야 되거든. 네가 며칠째 네 당번에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나는 부엌이 지저분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네. 내일까지 설거지 해줄 수 있니? 아, 알겠어요. 제가 기가 후에 바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부부간에는요, 맨날 집에 와서 텔레비만 딴 방에서 보통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새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들은요, 다들 밥 먹고 나면 나는 왼쪽, 남편은 오른쪽 가서 텔레비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젊은 분들은 남편이 마루에서 텔레비만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녁에 TV 소리가 크게 켜져 있으면 상황, 저는 혼자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저녁 시간에는 볼륨을 낮춰주시거나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되죠. 그럼 미안해요. 오늘부터는 소리 좀 줄이고 같이 얘기할 시간을 만들게요. 이렇게. 동료가 자주 늦게 보고서를 주면 A팀 보고서가 예정일보다 늦게 오니까 상황이에요. 저는 제 업무 일정이 밀려서 부담이 커져요. 앞으로 제출기한 하루 전이라도 미리 초안을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상황을 얘기할 때 비디오 카메라가 찍듯이 객관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판단하고 맨날 꾸물꾸물 이 팀이 제일 늦게 냈어 이런 식으로 꾸물꾸물한다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 감정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내 감정 그리고 요청할 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하루 전 초안을 드릴게요. 또 어떤 친구는 맨날 약속 시간 어기는 친구 있죠. 그럴 때 우리 약속 시간이 자꾸 바뀌면 나는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불편해. 약속 정할 때 가능한 한 시간 확정 후에 변경하지 않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래. 다음부터는 꼭 고정된 시간으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가 날 무시해서가 아니라 약속 변경 시간이 잦아서 이렇게. 네가 화를 내서가 아니라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다음에 좀 잘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의 전까지 자료를 공유해달라.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I 메시지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섣부른 평가나 훈계는 자제하고 존중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래 중요한 자리라면 이해하지. 다녀오고 나서 얘기 들려줘도 좋아. 그럼 내 결혼식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존중과 공감. 그다음에 부모님의 말에 진짜 외로우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불안하셨겠어요.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을 돌려줘야 돼요. 힘드셨죠? 기쁘셨죠? 친구들이 요즘 다 바빠서 약속도 못 잡고 그러면 친구분들과 못 만나서 많이 허전하시죠? 그래 또 네가 자주 전화해 주니까 힘이 돼. 그럼 앞으로 제가 전화 5분이라도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존중, 공감, 관심. 그래서 어제랑 목소리가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새로 시작한 TV 프로그램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TV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 최근에 등산 시작하게 되셨다면서요? 그래 친구가 권해서 갔는데 기분 전환에 좋더라. 좋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다음 일정엔 저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유연하게.
그래서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상대가 편한 방식을 존중해 줄 때 알겠어요. 그러면 네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또 답장을 빨리 쓰기가 어렵다. 그냥 전화로 해줄래?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유연하게 바꾸셔서 하시고 정기적인 루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의도와 진심을 말과 행동으로 모두 표현하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아까도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 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른이 된 자식들과 처음에는 지침을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은혜로 용서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다섯 번째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집안일과 생활비와 물리적 거리 같은 것도요. 부모랑 친밀감을 지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절한 지침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해서 옛날 아기 때처럼 똑같이 부모 집에서 먹고 자고 빨래까지 다 내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방 치우는 거 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눈치 안 보고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는 양육 부담에서 떨어놔야죠.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늦게 와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까 씻지도 않고 잔대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줌을 딱딱딱 이 소리가 뭐냐 하면 칫솔을 세면대에 두들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칫솔을 탁탁탁 털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빨이 썩든가 말든가 아이가 장가갈 나이가 다 됐는데 아이의 그런 건강이나 위생까지도 다 신경 쓰시면 지금 36살짜리를 그러시면 안 되죠. 위생이나 이런 데 약간 무심하셔야 돼요.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책임을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지침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인이 되었어도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장가를 못 갔든 취직을 못했든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사랑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로 용서하기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죠. 건강한 가정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대신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부모든 자녀든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잘못한 어른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모도 시행착오가 있으시죠. 그래서 부모도 용서하시고 자녀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시킬 때 정서적인 거리는 간섭이 아니라 당부, 부모 자녀의 사이에 경계는 확고하지만 따뜻하게 이거는 네가 해줄래? 이렇게 경계선을 존중하며 저는 아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한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학비도 없고 논문 쓸 때도 학비를 계속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경계는 확고하지. 그렇지만 엄마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 고맙구나 이렇게 말해줘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 싸갖고 가요. 갈 때 무슨 부산 떡볶이 이런 거 사갖고 미국 가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식생활과 데이트와 물리적인 공간이나 심리적인 공간이나 각자의 영역까지 존중하면서 가족끼리여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관여한다든지 감정을 쏟아붓는다든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자녀는 화가 나고 부모랑 원수를 맺죠. 그러니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랑 원수 맺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바깥으로 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부모랑 원수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불안은 접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버지 돼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인정하는 말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와, 대단한데? 와, 멋진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정성 어린 선물, 쿠폰 하나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카톡으로 멋있는 말 하나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을 늘 투덕투덕 어깨를 두들겨 주는 거. 그 다음에 외식이나 여행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은요, 한 10분을 같이 있어도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언어는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뭘 배웠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했어.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요. 표현하는 걸 배우시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여기 오셨던 분들은 먼저 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장점과 보완해줄 부분을 균형 있게 표현해줄 때 자존감이 향상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농담으로 했던 그런 말들, 평생 가슴에 멍으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 그러잖아요. 멍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정작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많이 성적도 많이 오르고 요즘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 이런 말을 안 해주고 나한테 와서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해요. 왜 그럴까요? 괜히 해줬다가 긴장 풀어져가지고 안 할까 봐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해주면 더 잘해요. 그래서 정작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해줘야 된다.